의원님들 준비되실 때까지 본청 악성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장이 자료를 방금 받았거든요. 근데 보면 한 분이 41건 이제 악성 민원을 반복하신 경우도 있고 33건도 있고, 예. 최근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서도 전체 답변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요? 3회 연속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내부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들어와도 그냥 내부 종결로? 예. 네. 악성 민원들이 저희 의회에도 보니까 교육청 관련해 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장 이름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희 의회에도 이 정도로 오는데 그 집행부에서도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가지고 계신 거죠? 행정구청 박규훈입니다. 예. 저희들이 뭐 악성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민원 담당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뭐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어떤 대응 방안 또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뭐 CCTV라든지 네. 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주차 차단봉 밖에서만 그런 여러 가지 시위를 할 수 있는데 오늘도 교육청에서는 잔디광장 안에서 이제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 관공서 거기는 내부잖아요. 내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뭐 일단 문 안쪽에 지금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도청이나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금 시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교육청은 특이하게 매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위들을 내부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뭐 의회 청원경찰도 있고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방호 전담 인력이 따로 없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의회나 도청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찍어야지만 내부에 들어갈 수 있고 도교육청은 지금 완전히 개방돼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즘에 뭐 주민센터나 뭐 여러 가지 뭐 칼 들고 들어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이제 시위들이 많아지면 사실 집행부들이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젊은 인원들이 방호에 이제 투입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대구시를 예로 들면 대구시청에 1층에 따로 민원 공간이 있어가지고 1층에 내려와서 하지 약속된 인원 빼고는 카드 찍어가지고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도 여러 가지 시위가 이렇게 빈번해짐에 따라서 방호 전담 인력을 한번 뽑으셔가지고 외부인의 출입을 뭐 특정 지역 빼고는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북카페가 있는 명카페가 있는 1층 빼고는 좀 차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싶은데. 예, 그럼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응하는 건 좋지만 업무의 위협을 느끼면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인들이 업무 공간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좀 업무 공간과 민원 접대 공간을 좀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준비되셨나요? 네, 추가 질의하실 분, 네, 김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 질의한 내용을 이어서 하려고 하니 조금 전에 와서 저한테 그 보고 다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너무 패스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상북도 산하 각급 학교에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구입한 많은 미술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미술품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예산을 그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박규훈입니다. 예, 그 미술품은 등급이 이제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 기관별로 미술품 관리 대장을 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있고 지금 C 등급은 뭐 한 50만 원 미만이라서 좀 자체하고 그 다음에 A 등급, B 등급은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물품 대장에 어떤 가격을 등재해서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품이 저희가 기증받은 물품도 많고, 그죠? 저희가 매입한 것도 물품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저게 살펴보니까 그때 2015년도에 그때 당시 돈으로 막 2천만 원씩, 그때 30년 전에 2천만 원이면 지금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 물품들도 다수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미술품이 이런 물품들을 우리가 각지에 다 흩어져 있더라고요. 중학교에도 초등학교에도 그다음에 연구원에도 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실제적으로 따지면 이 미술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품들이 가격이 상당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할 것인지, 그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 예산이나 훼손됐을 때 훼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기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정확한 가격은 지금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일단 감정 평가를 해 보려고요. 이제 본청이 한 50여 점 정도 이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이걸 대장을 관리하면서 5년마다 가격 재평가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분실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허술하게 생각하다 보면 어떤 곳은 폐교된 학교에도 복도에 가면 그림 물품이 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어요. 사실 그것도 다 가격이 측정돼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저희가 매입한 거고. 예,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따지면 훼손이나 분실될 우려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자칫 잘못 보여지면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 제78조에 보면 이 물품관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도 이 실제로 매입한 구매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이 고가의 제품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5년에 한 번씩 한다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좀 했으면, 그 다음에 작품 명도 있고 이 작가 명도 끼려야 되는데 사실 미상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 보면. 그건 아무래도 좀 오래된 어떤 작품인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은데 내가 보니까 미상 작품도 많고 우리가 구입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구입을 했는데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가 한 20, 30년 전에 그렇게 구입한 것도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미상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여기 상주 교육자님도 계시지만 상주에서도 보면 물건이 굉장히 많고 안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는 다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저희의 자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예, 상주는 지금 이제 상주시에서 지금 문화재 성격이 있는 그런 물건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안동에 역사 박물관을 맞아. 예, 역사관을 짓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연구원의 기존에 있던 물품하고 또 그것도 어떤 이관 받아오는 그래서 방안을 이게 강구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하기도 하는 이런 예산이고 우리의 자산인데도 이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나 교육지원청, 문화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미술품들을 우리가 순회 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그리고 또 학생이나 주민들한테 이제 관람해서 공개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디지털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전시하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래된 한 3, 40년 된 그리고 또 100여 년 전의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술품 디지털 갤러리로 해가지고 전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공유 자산에 대한 활용도도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산하기관의 미술품을 단순히 우리가 이제
보관하는 자산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교육과 그다음에 문화를 해서 같이 공공자산으로 우리가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4, 50년 전에도 굉장히 고가의 그때 당시 돈으로 한 2천만 원, 4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억대가 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어디에 보관했느냐 보면 실제적으로는 뭐 지하에도 가 있기도 하고 복도에 나와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고가의 그런 자산을 우리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건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매년 제가 이제 행감 때에 살펴보니까 이 얘기가 거의 나오는데 우리 사학재단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를 아마 제가 요청했을 겁니다. 사학재단에 보면 사학재단 혹시 그거 자료 제가 PPT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학재단에 보면 요즘에 족벌체제라고 그러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가 사학재단을 거 보니까 지금 나오나요? 네. 2024년도에 42개의 사학재단에 친인척 교사가 76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는 별로 몇 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내가 다른 언론사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는 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 사무직에 36개 재단에 49명이라 하는데 이 외에도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채용이, 친인척 채용이 2024년도에 그 행정실에 다 따질 때 한 125명이 채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 대한 이 채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는 제재하지는 사실은 못합니다. 그죠? 법적으로 제재는 못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비리나 이런 거는 사학재단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친인척과의 수의 계약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몇 개 되진 않더라고요. 한 3건 정도 제출한 걸로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려진 것 뿐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수의계약 2천만 원까지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하셨지만 그 이상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친인척들에게 다 이런 거 주고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가지는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건 좀 마련하고 갈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립학교 직원들 연수를 할 때 가능하면 입찰을 유도하고 또 그런 어떤 친인척 관계에 어떤 저런 것이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게 공정성, 점령성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서 점수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의 우리가 맞춰서 가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도 이런 예산은 조금 더 가감해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의원님. 네, 다른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윤종호 도의원입니다. 구미지구에. 최근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망사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봤습니다만 제주도 수학여행 고등학생 아래층 내려가 창문에 떨어진 사례, 대구서 현장 체험 갔다가 사례, 그리고 울산의 클라이밍 체험, 그리고 또 2020년 우리 강원도 현지 체험에서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움 사망,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 전부 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요. 또 그렇다고 우리 학생들 사망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큰 죄인처럼 교사들이 줄줄이 소송에 줄을 서고 있는 그런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 또 최근에는 또 우리 학부모님이라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연속되는 어떤 아이들 학생의 추억이 서린 어떤 일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갖다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차피 앞으로 방향성이 우리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부담들 이런 것들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추억들이 상당히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차트를 봤는 우리 지역에 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냥 두고만 보고 서라면 선생님이 잘못이 아니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체험 활동을 때는 수학여행 안 간다. 그러면 또 부모님들 왜 안 가느냐 이런 생각에 서로 부딪힐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감시 하나 드릴게요. 제안 풀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교육국장 이윤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래 강원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현장 체험학습 관련이 또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활성화하고자 저희들이 체험활동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 14만 원, 18만 원, 25만 원 아마 그만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참 체험활동을 가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인력 배치안을 조례를 바꿔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체험활동을 수학여행을 갈 때 인솔교사가 급당 2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이 15시간 연수를 받은 분이 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일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조인력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전에서 좀 강화해서 좀 줄이작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 체험활동비를 보낸다고 해서 이 학부모님들 성화에 못 이겨서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가실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다 하더라도 위축된 부분들 이거 만약에 저희 이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유죄로 왔을 때 선생님들이 움직이기 힘들 거 아닙니까? 돈을 주고 인력교사 하는 건 뭐 당연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선생님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거냐는 이야기를. 그거 외에 제가 본인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합당하는 사제 동행하는 아니면 선생님 그리고 제자들 우리 학부모님 함께 할 수 있는 옛날에 뭐 운동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할 생각을 해서 어찌됐든 아이들에게는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무조건 바깥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선생님한테 책임을 져야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 활동, 돈 지원 이런 것도 좋지만은 뭔가 프로그램을 사제지간에 동행을 해서 추억이 남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 차트 뒤에 한번 방송 한번 떼어봐요. 얼마 전에 지역에 뒤에 그림 사진 줬는 거예요. 자, 쭉 떼어보세요. 자, 잠깐만요. 스톱. 이게 지역에 우리 초등학교 사례인데 얼마 전에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체육관을 좀 임대를 해달라고 다른데 제가 제안을 드려가서 아직 가까이에 체육관을 임대한 사례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운동장에다가 이런 놀이기구를 펼쳐놨어요. 펼쳐놔서 전교생이 학년별로 나와서 시간대별로 와서 바깥의 외부 활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침체했던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의 추억을 좀 남겨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참 이거 저는 솔직히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실례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기타 우리가 학교 도교육청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어떤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가까운 무엇인가를 갖다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사례를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본인이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사제동행 체육대회라든가 사제동행 수련 활동들은 학교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언하시는 내용도 보완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사회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한 아무리 단속을 해도 뭐 운동에 나가라 놀이터에 사고 왜 안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만큼 외부로 가물해서 노출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인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학교 조회대 지금 한 달에 한 번도 사용 안 하는 데가 많죠. 조회대. 학교 조회대.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우리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옛날 세대 때는 매주 한두 번 정도 그 체조도 하고
또 때는 갖다 운동회도 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도 하시고 이래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1년 내내 갔을 때 활용하는 걸 보니까요. 활용하는 게 월 1회 64군데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연 1회 이상 사용하는 데가 조금 있고요. 미사용하는 데가 100개가 넘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상징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이 그 옛날에 건의의식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식민지 시대 때 건의의식 이런 분도 잔재물이 전 본의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좁은 데는 좁은 대로 또 너무 큰 데는 이게 조회대가 엄청 크게 했어요. 비가림을 시설을 가지고 사진을 안 가봤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해서 엄청나게 그것은 뭐 완전 한 100명씩 들어갈 이런 큰 조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본인이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 2022년도 보니까 안전사고 발생이 조회대에서만 23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크게 필요도 없고 지금은 또 우리 조회 조종래 같은 경우도 아니면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방송으로 많이 하고 이번에 요즘은 체육관 시설이 잘 돼 있기 자, 그러면 때문에 조회대 존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느 분 답변하셔야 되죠? 국장님 많으신가요? 어느 아니 담당 학교 조회대 시설 운동장에 있는 네.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시는 큰 조회대 말씀입니다. 네.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조회대를 지금 아이들 스탠드와 함께 해서 그 아이들 그 스탠드 공간이랑 이어져 있는 학교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 국장님 실제로 추측적으로 답변하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현재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안전에 이어가는 조례대가 아닌지 직접적으로 사용이 얼마나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안 쓰는 데가 70% 정도 돼요. 무슨 한 달에 한 번도 안 쓰는 것 같은 모든 물건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이다. 아니면은 오히려 건의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런 부분 같으면요, 가감히 전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안전사고는 거의 2020년 사례만 전에 있습니다. 2020년도만 23건의 사고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안전의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다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시간 한 2,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최근 5년 이하 이직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직원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퇴직을 많이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며 고생을 하셨다고 보는데 특별히 퇴직을 이직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교육국장이 윤합니다. 우선은 그 학교 내의 선생님의 역할들이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직하는 그 선생님들의 경우 젊은 쌤들 중에서 그 도시를 선호하는 선생님들이 다른 지역에 또 임용고시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일단은 시골 학교도 취직을 해서 경력을 쌓아서 다른데 좋은 데로 가는 거는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전자의 말씀 국장님께 답변하신 업무의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점 아니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오늘 존경하는 김경수 의원도 말씀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교권 침해 활동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직을 했다라 하는 것은 혹시나 했다라면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감독님께서 그 지역별로 해서 선발을 한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어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왜? 시골에 맞는 시골에 맞게 그에서 2년이고 5년이고 8년이고 해서 그에 대해서 가산점수를 주더라도 그 선생님들이 채우게 되면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틀어주는 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 위주로 무조건 들어와서
또 몇 년 얼마 못 견디고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적성이 안 맞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례 분석을 정확하게 표명을 해서 그분들 우리 경상도만에 맞는 어떤 대책을 인력체육에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우리 부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이직이 생기지 않도록 또 소중하게 또 어떤 재원인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2분만 더 쓸게요. 그만할까요? 예. 예, 한 2분만 쓰겠습니다. 자, 다음에. 예, 우리 감사관님. 보통 우리, 네. 제가 말을 빨리 하긴 하는데, 감사관님, 감사하실 때 물론 서면 심사가 있고요. 예. 대면 심사도 있고, 또 때로는 간혹서 보면 이제 제보, 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보가 들어왔을 때, 네. 사람을 대면을 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일단은 연락을 해서 어디서 장소에서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안 하던데요. 한번 보세요. 학생들이 10명 있는데, 여기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서 왔는데, 현장에서 듣고 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문제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감사님 같으면은? 그런 경우는 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감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심리적이라도 압박감이나 체면 손상 유지에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되는데 문제 있다 하면 여러 가지 다수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문제 있으면은 저희 감사관에게 연락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은 비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비밀 거리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정한 지역에 발생했을 때 한 명 한 명이 면담을 하시든지 한 명 한 명 따로 의견을 들어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사립학교 문제예요. 사립학교는 평생 동안 봐야 돼. 퇴직을 하거나 안 하면은 어쨌든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퇴직을 하거나 20년, 30년 석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말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사립은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 감사는 철저히 하셔야 되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더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또 가깝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저는 그분들이 의지하는 표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철저하게 그분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달라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정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7국의 정한석 의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했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경북관내 212개 기관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 807대에 대한 5년간의 전기 사용료 4억 1,900만 원 소급 징수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통신사 이동 중계기는 SKT, KT, LG U 플러스 이쪽에서 학교에 이동 중계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동 중계기를 설치를 하면 전기 요금을 이동 통신사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감사하다가 이런 걸 발견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5년 동안 전기료를 소급 징수하는 걸로 지금 감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구청 박교원입니다. 금방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행정국에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전기요금하고 같이 저희들도 공유재산 그 점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 5년간 우리 지금 건 4억 1,900만 원 소급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전의 거는 어떻게 됩니까? 추정이 가능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제 국가가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아마 5년까지만 정기 요건도 한 것 같고 저희들도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한 5년 범위로 해서 아마 좀 더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세 수입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세 부분이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받는다 하면 잡수입으로 이제 수입을 잡을 수 그렇죠. 우리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기 사용만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뭐 물론 우리 국민의 삶에 항상 위한 통신 중계기 설치, 뭐 공공기관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만 공공기관이 아니죠. 공공기관이 지금 여러 단체, 여러 기관에 공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우리 지금 학교에 관내에서 212개, 87대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요즘은 TV도 전자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전자파 애들에 대한 이 건강 그러고 우리 전기료가 더하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집에 가정집에 전기 쓰면 누진세 아시죠? 예. 그럼 우리 부분 학교에도 우리가 만약에 가정집은 3kg, 뭐 공장은 뭐 20kg, 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설치를 합니까? 용량을? 예. 학교 학생들 학급 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한 100에서 한 300kW 정도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설치했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안 그러면은 모자 분리를 해서 이 부분이 만약 전기료와 우리 학교에 쓰는 전기료가 구분이 되어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 하면은 지금 뭐 징수하는데 딱 구분 없이 딱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놨고 있었다. 이게 지금 이제 학교의 사용 허가 문제인데요. 사용 허가 문제는 각 학교장이 이제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이럴 때까지 지금. 국장님, 그게 학교장의 승인이 나야 되죠. 예. 그러면 학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최종 총괄은 뭐 다 우리 본청에서 당연하죠. 하시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돈 4억 1천만 원 내줘야 되겠네. 다시 다 내줘요, 그러면. 왜 4억 1,900만 원 받았어요? 수급종에 받았어요? 당연한 거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5년치 받는 게 4억 정도 됩니다. 4억 예, 1,9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언제부터 설치가 돼가 지금까지 왔는지 그거는 지금 다 알 수 있습니까? 212개 기간에? 그거는 뭐 조사하면은 알 수는 언제 설치했는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5년이라는 게 소급 적용이 5년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은 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금액은 이제 정리가 되네요. 예, 국가가 청구권이 이제 뭐 5년까지로 제가 지방재정법에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따지면 칭찬도 해드려야 되고 또 지적도 해야 될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우리 요번에 미납징수 발견했는 처리 공무원 발견했는 공무원 예, 김철우 감사관입니다. 7급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습니까? 우리가 그 일선 기관의 학교에 종합 감사를 하다가 미납된 그 사실이 있어갖고 전수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관에. 그래서 이제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가 이제 보통 안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갖고 학교에서도 인지하는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갖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 승인을 학교장이 사용 승인을 준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몰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몇십 년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통신사가 있는 한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설치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모자 분리를 했을 때 과연 이 지금 설치했는 부분에서 전기가 보통 한 달에 이게 고용량의 전기가 들어가는 건지 전기료를 받아봤을 때 얼마만큼 정도 대충은 나오죠? 예, 대충 나옵니다. 좀 소량인데 예. 그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기관 수도 많고 하니까 금액이 3억 넘게. 우리가 지금 가정집에서는 누진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만 누진세가 붙어버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 부분에 영향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 감사하고 했을 경우 때 판단하기로는 누진세 적용까지는 이것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요번에 우리 감사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뭐 또 4억 1천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을 환급 조치를 했는데 네. 그 당사자한테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어떤 보상이 나갑니까? 우리가 그 지갑주의점에 10% 주는데 4억 1,900만 원 없던 거 찾아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해가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예산 절감했으면은 예산 절감 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최대 아니 제가 뭐 돈을 주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꼭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내년에 우리 저희 또 뭐 상하방 내년에는 적극 행정해서 좋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또 교육부 중앙부처에 제출하면은 선정이 되고 하면은 또 포상금도 나오고 표창도 나오고 예 그래서 또 이런 사례는 또 우리 돈에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홍보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이제 제 질문한 이유는 예. 그런 부분 적극 행정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시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칭찬과 또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들이 박수가 필요하다. 저는 그 당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조치를 학교에서는 원상복구 조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뭐 파악을 안 해봐서 지금 근데 아마 학교에서도 이게 이제 학교 교실 옥상에다가 아마 설치를 해놨으면은 철거 비용에 해당되는 한 예치금을 따로 별도 받아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봐도. 이게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 가면 예. LED 전광판 큰 거 씌우고 있죠. 우리가 시내에 다니다 보면 그 LED 전광판 크게 광고하는 그런 거. 그러고 우리 금방 있던 째면은 아니면 큰 송전탑을 우리 뭐 촌에 가면 혹시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의외로 사용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 전기료도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당연하게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받지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들이 원래 이번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전기료 소급 받을 때 저희들하고 소통이 좀 더 됐으면은 재산 점용료까지 같이 해가지고 했었으면 금액이 좀 더 단위가 좀 컸을 텐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 학교에는 다 통신사 우리 인터넷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설치하면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인터넷 요금 다 내죠. 다 학교에서는 다 낼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혜택을 본다든지 그 학교에 사용료를 안 받으면 그런 인터넷 사용료라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달라.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요번에 이렇게 4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한수하신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칭찬과 박수가 보내달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정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군 출신 황도영 의원입니다. 이윤아 교수님, 네, 교육국장 이윤아입니다. 네.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끊임없이 저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도정 질문 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부당함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저 때문에는 비단 아니겠지만은 중지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죠? 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자, 이거는 분명하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기필코 행감에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시행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교 학점제 준비를 한 3, 4년을 했고요. 그리고 원래 1학년 아이들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 기간 동안 쉽지 않았고 또 원래 1학기 때 이수 미이수 관련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스템 하시는데도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 고비를 지금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다는 국장님의 판단에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은 현장에서는 지금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행을 하고 시험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학생들이 고교 학점제를 지금 시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그런 시험용입니까? 지금 그 고교 학점제가 예전에 아이들이 3년 동안 몇 시간을 이수하면 졸업하던 거를 그것을 학점으로 전환해서 몇 학점을 이수하면 그 졸업을 한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과정은 저는 근본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국장님께서 네. 시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네.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라든가 만족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부모 만족도와 이해도 또 안내 이거는 저희들이 시범할 때 지속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나서는 올해는 아직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구미 교육청에서 진행한 학부모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한 400~500명이 왔었는데 전혀 이해도가 없었습니다. 지금 학부모고 물론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행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시행을 하라 그런다고 해서 경북교육청이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북교육당국에서는 과연 이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현재 수요조사됐나 아니면 다른 만족도 조사도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학부모 고교 학점제 관련 연수는 지난 3, 4년간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럼 올해에도 중학교는 학교 단위로 모든 학교, 중고등학교는 다 고교 학점제 관련 학부모 연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장님. 예.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을 때 빨리 시행을 해서 더 혼돈이 없도록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 조사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미흡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경상북도만의 독특한 고교 학점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서 지금 현재 과목별로 성취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나 국어나 뭐 수학이나 각종 있을 겁니까? 과목별로. 지금 고교 학점제가 지금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교과를 개설해야 된다는 게 큰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이 학생들이 지금 미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0%가 안 되면 한 번 더 이수를 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예방하고 또 그 추수지도 보충지도 하는 것 때문에 학점제가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가 그 미수 관련 성취도율도 조금 조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번에 국장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 교육부 믿지 마세요. 교육부가 지금 현재 뭐 우리 교육청, 경북 교육청마다도 못한 교육부를 믿고 그렇게 지금 좌우지하고 뭐 지금 방금 안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생님들도 지금 그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방금 교육장님 입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과목에 학생들이 그 선호도가 높아서 과목에 치우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업무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업무가 또 가중되는 것인지. 지금 고등학교 지금 1학년, 현재 1학년들은 전국이 특성화나 고등학교의 종류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통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거의 안 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선택을 하면 뭐 10명에서부터 20명 이상 듣는 과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학점제의 그런 수업 환경 변화 때문에 공간도 지금 고교 학생들의 예. 미성취 과목에 대해서 네.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과목에 아이가 성취율이 미도달했을 경우에 거기 학점별로 지정된 보충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는 대면 수업이었는데 과제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그 안에 선생님들이 조금 부담을 덜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넣어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잘 되면은 학생들의 진로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장래 미래 직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배우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어떻게 되면 책임성이 일정 부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등학교의 학부모님들은 학교 단위라든가 뭐 어느 정도 저는 이해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고교 학점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나 박람회나 안내가 조금 늦어서 저희들 계획은 원래 3학년 2학기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남으면 2학기 그때 3학년 중3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학점제 관련 연수와 박람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성취, 놓치지 않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학급에 대해서, 그 과목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그게 어떤 매뉴얼이 있죠, 그렇죠? 네, 있습니다. 자, 매뉴얼이 있으면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네. 그거를 구분을 하는가요, 그게? 저희는 사실은 고교 학점제가 들어온 결정적인 계기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3월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0점을 맞아도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졸업 증명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그 정도의 학업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국장님,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도, 이 정책은 학생들의 진로, 진학,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는 것입니다. 0점을 맞아도 졸업을 한다. 이건 불필요한 것을 지금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원님. 인정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다닐 때 고등학교의 과목을 생각해 보시면 진로가 어디든 통일한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과는 별개의 시간으로 재미없는 내 전공과는 상관없는 과목도 늘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아이는 2학년 때부터 대학에 갈 수 있는 그 전공 관련 과목을 300개, 400개가 넘는 과목 중에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거는 저는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늘 국장님께서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국장님답게 많이 노력하고
뭐 정책에 어떻게든지 정책이 제도권 안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교육자님들께서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고교의 확전제에 대해서 이해로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부모들을 지역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나서서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의 학생들한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모든 교육자분들 그리고 여기 교육청의 교육 관계자분들 다 같이 이 학생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생기면은 이거는 안 하게 맞다도 못한 정책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돈 들여서.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가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쪼록 우리 국장님께서 잘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차후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또 깊은 고민을 하면서 다 같이 함께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승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교육경님이 오늘 답변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황두영 의원님께서 공사립 유치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연합회라고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가지고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청을 하고 우리 도의의 여러 가지 실정을 알아보고 제가 좀 도움될 일이 있으면 도움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주로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뭐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학비 부분 그다음에 시설 환경 개선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임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공사립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이제 주장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그래서 아까 뭐 무상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황 의원님께서 뭐 아까 충분하게 질의 답변이 있었고 우리 이제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이나 환경 개선 사업을 이제 100% 우리가 요구하면 다 해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립은 지금 사립은 이제 사유재산이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저희 국에서 이 사립 유치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부분은 유아학비 관련 부분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사립 유치원이 171개원이 있는데 원래 예산을 보니까 1,548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초등 저희 국에서 나가는 유초등과에서 나가는 게 1,396억인데 거기 보면 유아학비 외에 저희들 인건비를 공립 유치원은 공무원 보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립 유치원은 부족분 차액만큼 1인당 98만 원씩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제 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공립학교는 거의 표로 신청하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해서 한 21억 몇 천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사립학교는 한 2억 2천만 원, 한 10분의 1 정도의 어떤 꼭 해야 될 그런 이제 사업만 이제 선정해서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공립이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료에 그래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유아학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외에 학급당 운영비를 급당 29만 원에서 56만 원까지 차등으로 줍니다. 그 금액이 그 안에 좀
융통성 있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수준의 공립에 맞추라고 저희들이 98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3분의 1 예. 지금 자료가 이제 우리 공립이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의 사립이 받고 있다고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있고 교육장님 사립학교 유치원의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이라는 게 그런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균입니다. 사립학교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초중고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재산이 뭐 교육용 기본 재산도 있고 수익용 기본 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담보를 해놔서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해서 궁극적인 어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은 대부분 이제 4인입니다. 4인이라서 저희들이 환경 시설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원이 좀 달라집니까? 그거는 이제 법인으로 만약에 한다 하면은 이제 뭐 어떤 저희들이 뭐 국가 세금을 갖다 투입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어차피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안 되고 이제 감독청에 승인이 있어야만 이제 어떤 매각이라든지 양리가 가능하고, 그래서 어떤 유치원 고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개인 사인 같으면은 지금 세금을 들여가지고 계속 그 재산을 정식을 해주는 게 조금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제 관계자 측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기라, 이제 사립 유치원 입장에서는 공립과 사립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를 비교해서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교육청과도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유치원 교육도 초, 중, 고등학교와 같이 교육의 한 단계라고 보면은 이제 전면 지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고 조만간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야 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유치원이 이제 교육 한 단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때 뭐 국가 지침하고 또 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앞서가야 된다. 타 지자체보다 좀 앞서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해서 수요자에게 좀 우리 도움을 줘야 된다. 수요 공급자에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뭐 교육비 지원 분야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재산 출연 관계 이거는 조금. 네, 그래서 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교육국장님. 네, 교육국장이 일어납니다. 예, 학구 조정 부분과 관련해서 뭐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도 많이 있었고 지역별로 방이나 등등해서 학부형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학습권하고 또 뭐 학교 존립하고 뭐 교사 수급 이런 부분들이 막 상충되기 때문에 결정을 빨리 못하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절차가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승인해서 의회 의결로 이제 결정하는 그 정도 절차입니까? 아니 학구 조정을 자유학구제를 시행하기 위해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예, 행정국장 박균입니다. 학구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학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구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지역청에 학구 조정위원회 있는데 거기서 심의 의견을 받고 행정 예고를 한 20일 이상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 최종적으로.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지역교육청의 어떤 현황 상황들을 잘 모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이제 입안해 오면은 이제 그걸 이제 좀 결정되도록 이제 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도의 역할이다. 그래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학습과 그런 걸 내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는 것을 학습할 권리, 학습을 위해 필요한 교육
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기본권 자유권에 이제 보장되어 있고, 기본권 자유권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나 제3자가 침입할 수 없다고 이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제 지역교육청에는 여러 가지 뭐 사정들을 또 들어서 이게 빨리빨리 지역민원을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는 좀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의 공무원들 의사결정하는 거 보면 좀 보수적이고 좀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학구조정위원회라고 또 한 가보면은 공무원들이 태반이고 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교육장님들한테 정권을 좀 줘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오면은 도교육에서 뭐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안 되겠나 싶고, 우리 경주에도 뭐 제 지역구에 이런 또 민원들이 있어요. 상습적 민원들이 몇 년 전에 또 알고 계시죠? 있어서 지금은 뭐 교육장님이 또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민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농촌 지역 학생들이 도시 쪽으로 가는 것도 많이 원하지만은 도시 쪽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 지역 특성화 학교 가는 것도 상당히 지금 원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학구 조정을 하는데, 학구 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농촌 학교를 고려 대상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학교는 학교대로 특성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학교를 발전시키면은 학생들은 도시 지역에서도 그 적성에 맞는 학생들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적극적인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아시죠?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사입니다. 박승직 의원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의 요청 잠시만 하고 어떻겠습니까? 네. 좀 많이 의사 진행 발언. 정의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3시 10분까지, 3시까지 하면 다른 의원님 혹시 정해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몇 분 남으셨죠? 2분, 3분 계셔서 3시까지 정해하도록. 네, 자료 요청.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수 의원님. 네, 포항 출신 김인수 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 네, 교육국장 이인합니다. 394쪽에 식중독 사고 현황이 있는데, 식중독 사고의 원인 불명이라 하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요? 이게 위원장님 식중독 원인을 전혀 못 찾는다. 식약청에 보통 보냈는데 거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자, 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119명이 식중독 사고가 났는데도 원인이 불명된다. 이 사안은 뭐 최근에 저희들 이게 급식이라기보다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캠페인 활동을 하면서 젤리류를 나눠준 게 있습니다. 그럼 그게 원인이잖아요. 원인일 수 있잖아. 말씀하시는 게. 불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불명으로 처리가 될 부분이 아니다.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가 다시는 이건 일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그걸 불명, 원인 불명, 노로바이스 외에는 이렇게 간다 하는 거는 무책임한 정책이지 않느냐.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 큰 도시 맙시다. 포항, 경주, 김천, 구미에 2024-25 학교 급식 납품업체 주소
황김천구미. 주소. 예, 알겠습니다. 업체명, 주소, 납품 금액, 입찰 방법, 그 정도만 24년, 25년 4개 도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네. 또 하나는 그 561쪽에 요거는 행정국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박경입니다. 우리 그 통학버스, 통학차량 교통사고, 안전사고 건이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쭉 62, 63쪽이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그래 뭐 우리가 통학버스라든지 승용차라든지 통학버스가 기타 이렇게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 타고 가는 학생들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죠? 예, 예, 그렇습니다. 큰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안 났더라도 접촉사고 하나로서도 애들은 동요를 하고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그래, 저희들이 또 여기 지금 안전사고 2024년, 25년도 안전사고 내는 운전기사 나이, 경력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교육국이든 행정국이든 어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산업안전, 보건안전, 뭐 학교 안전 등 안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요즘 그죠? 정부 부처에서도 중요시하고 있고 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치는 우리 교육의 영향, 애들 그 영향이 참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나는 사람도 당한 사람도 내는 사람도 다 조심을 해서 이런 부분을 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사고 난 뒤에 뭐 뒤에 가지고 뭐 경위서를 받니 심할서를 받니 이거 보다가 사고 나지 않도록 매사에 교육과 또 뭐 필요한 안전용품이 있다면 바로바로 구매를 해가 지급해줘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래, 의원님, 저희들 그 다음에 그 414쪽에 언뜻 보니까 여기 학교 공기질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신설학교 쪽이라든지 공기질 특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전부가 측정 결과가 우리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체육공고 쪽이네. 네, 예, 맞습니다. 그죠? 네. 이게 기준치 안에 다 측정 결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포말데하이드나 뭐 종이발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방안을 우리가 경북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건데, 학교 통폐합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 나가실지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께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될까? 우선은 저는 전체적인 예산 관련은 담당국에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전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본다면 그 학생 수가 너무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그 성장기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의 성장에 그 작은 학교에서 다 충족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었고요. 저희들은 이 작은 학교들이 뭐 중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도농 이음 교실이라든가 소규모 학교 공동교육 과정이 그 기본이 돼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시범적으로 돌려보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예산적으로도 얽혀 있고 또 행정구역 소멸 관련도 얽혀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상에 봤어도 일정 부분의 그 학생들이 충족돼야 정상적인 그 저희들 교육과정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그 본인 김천 지역구를 예를 들자면 그 지리의 5개면에 있는 5개 초등학교 전교생이 55명입니다. 대략. 그럼 한 학교당 11명 정도니까 한 학년에 2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친구들이 사회성이 있을까?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통학 거리에 문제가 있는데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5개 면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를 하나를 통폐합을 해서 그 5개 면이 다 공동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5개 중에 3개에 있는 이제 2개 본교, 1개의 분교가 통폐합 학부모들 동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3개 학교를 합쳐도 전교생이 24명입니다. 통폐합 기금이 60억 정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은 학교의 장점도 있지만 적정 규모,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한 작은 학교로 하면 한 50명 전후는 돼야지 작은 학교의 장점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개 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통폐합을 통해서 지역도 살리고 그 지역의 학교의 학생들도 어떻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제 지역구에 계령 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교생이 55명, 5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40명이 그 근처에 혁신도시 율곡동이라는 곳에 과밀학급에서 40명이 옵니다.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한 55명에서 그 작은 학교에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천에 이제 빛내노학이라는 이제 그 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이제 그런 빛내농학도 하고 여러 가지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찾아서 과밀학급에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해결 방안이 있는지, 과밀학급이 해소되면서 작은 학교의 장점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찾아서 온다. 그런 이제 몇 가지 방향성을, 저는 무조건적인 통폐합을 주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우리 교육국에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학교 통폐합에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있는데요. 학교장을 비롯해서 교사 집단의 반발도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그 이유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김천 건을 보면 그 선생님들 그 여러 가지 거기 그 무슨 학교입니까? 그 벽지 학교에 뭐 유리한 거라든가 뭐 그런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벽지 점수 또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 강도도 있을 것이고 뭐 교장 자리가 줄어든다든지 5개 뭐 김천의 지뢰 5개면 5개 초등학교가 없어진다면 교장 자리 5개가 하나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방해하는 느낌도 일부 조금 본회의는 좀 느끼기도 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스승, 존경받는 교사의 가치관,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사실 좀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무조건 이에 대한 정책을 따라오라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교사분을 설득하기 위한 우리가 방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방안을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3월부터 사실은 저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변화의 추이 그래프를 사실은 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전문직 연수할 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저희가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50명 이하가 거의 100명 이하는 45%쯤 되는 것 같고, 학교 수에 50명 안 되는 학교를 제가 그 데이터 분석한다고 보니까 거의 한 초중을 합쳐도 300개가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장-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수 과정에서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향후의 학급수 대비 자연스럽게 학교들이 적정 규모를 찾아서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조금 안내를 해주는 게, 처음에는 3월에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셨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본 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만들었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향후의 학생 수 감축에 관한 저희들의 교육청의 각종 업무가 구조 개편이 아니고 완전히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 되겠습니까? 2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5분 해가지고. 네. 김천 지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도심의 4개 초등학교가 예전에 엄청나게 컸던 초등학교 4개 초등학교가 다 합쳐서 전교생이 300명입니다. 그럼 한 학년당 한 50명, 2개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4개 초등학교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을 얘기하면은 저한테 왜 그걸 굳이 하려고 하냐, 나서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솔직히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왜 나서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불편한 부분을 알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성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 학교 통폐합을 우리가 다른 지자체 시도교육청보다도 우선적으로, 불편하지만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여러 가지 그런 교장 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주민들의 반대, 동창의 반대, 굳이
그래서 외면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 외면한다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통폐합을 하자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김천지역을 계속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성희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정호 의원님께서 모교 성희고등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성희 남중 남고, 여중 여고 4개 있는 학교를 여중 남중을 합치고 여고 남고를 이렇게 합쳐서 그게 또 통폐합이 되더라고요. 통폐합 기금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110억씩 나옵니다. 중학교 110억, 고등학교 110억. 엄청나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장중찬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과장님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제 지역구에 뭐 그런 학교 통폐합을 조금 주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우리 장중찬 행정과장님께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성함과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 부탁드리고 1분 30초 남았습니다. 예, 행정과장 장중천입니다. 과장님 학교 통폐합을 좀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저와 같이 뭐 일선 학교에서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 통폐합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신 방향성이 그대로고요. 뭐 아이러니하게 저희 부서에서 통폐합도 추진하지만 또 학교 신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축까지. 그래서 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뭐 학생들의 학습권이 아닌가. 오늘 여기 몇 분의 위원들께서 지역의 통폐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민분들의 반대와 전체 여론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청 담당자들한테도 상당히 곤욕스럽고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기왕 저한테 그 발언권을 주셨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그런 부분들, 지역 주민들이나 어떤 물론 이게 농어촌의 특성 때문에 기존까지 지금까지 학교가 가진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 부분을 가장 우선시해서 뭐 먼저 그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우리 위원들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네, 정리할 고맙습니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통폐합 관련 용역이나 또 연구원에서 자체적인 연구를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명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뭐 우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또 주민들에게도 주민소득 증대 사업으로 폐교 부지를 무상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금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주민소득 증대 시설로 또 그 지역도 되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조영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년 의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예산된 시간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윤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조영진 부위원장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누군가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저 초등학교, 뭐 사립학교는 별개가 되겠지만은 중학교에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통폐하는 사례 있습니까? 없어요? 보중 통합학교 있습니다. 있어요? 네. 경상북도에. 예. 그래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없애고 중학교도 없애다 보니까 상당히 물론 절차가 대체로 초등학교에 중학교는 반밖에 인구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3년 6년이다 보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이 1차적인 어차피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역의 민심들이 초등학교도 없애고 결국은 초등학교는 나중에 없어지고 대체적으로 중학교 없어지고 이런 아픔을 많이 겪는데 그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특별교부금 주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 예산 가는 것도 3억, 특별교부금도 한 10억 정도 되고 이런데 어차피 적은 학교이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기금은 많지는 않아요. 어떤 거든 간에 뭐 예를 들어 그 초, 중, 중, 고고 이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학교에 시골 단위를 감안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그 가까운 지역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세요. 그런 얼마 전에 제가 말을 꺼집어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에서 한 번 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등 그리고 학습권 관련해 가지고 사립에 다니든 공립에 다니든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본 위원장도 동의합니다.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족이나 인건비 부족에 대해서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랑 사실 집행부랑 얘기해 보면 이견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6월 달에 그 결산 검사를 하면서 유치원 원장 급여 명세서를 제출받아라 그랬을 때 13군데, 구미에 13군데 유치원에서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듀파인에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추출을 했죠. 우리 국장님들 그 40년 근무하시면 월에 2천 받으십니까? 월에 1,000만 원 받으십니까? 못 받으시죠? 예. 이게 에듀파인에서 자료를 제출하면 비과세 급여랑 상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상여는 매월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석 상여. 그래서 아마 이게 추출한 게 가장 최저로 추출한 건데 2천만 원 이상이 1명이고 1,500에서 2천 이상이 3명이고 1,000만 원 이상이 27명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유치원에 대해서 하려면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운영비가 지출되는지 얼마나 모자란지 모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을 했고 평교사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사들이 못 받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해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공립 수준으로 맞춰두고 원장급여도 그러면 우리 그 보수에게 따라서 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하기 전에 결산검사 요청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는 13군데 유치원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법적으로 정산해야 되는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관님, 그 정산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정산 보고서 하고 영수증을 5년 동안 보관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내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본을. 원본은 유치원에 다 보관하게 되어 있죠.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네. 자, 오늘 본 위원장이
그 오후에 받은 서류입니다. 13군데 업체 아니고 유치원 다 과다 요구 사항이라서 제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왜 과다 요구죠? 우리 당연히 정산해야 되는 서류를 복사도 하지 말고 원본 제출하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제출하는데 1분 걸리겠어요? 몇 분 걸리겠어요? 근데 13군데 다 똑같은 답변이 왔어요. 아니, 운영비가 모자란지 급여가 과다한지 알아야지 돈을 주던가 말던가 하지. 혜택은 보고 싶고 법적 제재는 싫고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돈 달라고 그러고 애들 가지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운영비가 얼만큼 모자란지 우리 위원회에서조차 확인이 불가능한데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줄 수는 없잖아요. 학습을 법적 학습과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해가지고 모자란지 아니면 원장이 과다하게 가져가서 밑에 직원들을 급여를 못 주는 건지 확인을 해야지 주지 않습니까? 13군데 다 원본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똑같은 답변으로 과다 요구 사항이라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5년 동안 법적으로 우리한테 받아간 목적 사업비는. 원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을 만들지 않았거나 주기 싫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무기한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특정 감사를 요청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